저희가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정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것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정유화학이랑 네네. 석유화학이랑 네. 어떻게 다른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석유화학은 이제 어떤 단위로 어떻게부터 시작이 되는지부터 좀 개념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정유라고 하는 거는 원유, 땅에서 캔 석유를 잘 정제를 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료들을 만드는 그 산업을 이제 석유 산업, 뭐 정유 산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유가 휘발유, 등유, 경유 뭐 이런 걸로 쭉 정제돼가지고 구분이 돼서 나온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유 산업, 흔히 이제 석유 산업이라고 좁은 범위로 이야기하면 석유를 캐가지고 그까지 하는 거를 소비자 제품에게 팔 수 있는 연료까지 파는 거. 거기까지를 이제 흔히 석유 산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화학 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만들면 생각하면 뭐 치약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화학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화장품 만드는 거, 향수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넓은 범위의 화학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제약 산업도 따지고 보면 화학 산업과 좀 관련이 깊은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화학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다라고 하면 통상 그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 부분을 좀 좁게 일컬어서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화학 제품,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료가 되는 어떤 물질이 필요할 텐데요. 네네네. 그 물질 중에 현대에는 제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질들이 석유에서 나온 재료를 가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재료들이 제일 유용하게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석유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다른 화학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원료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산업, 요거를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하면 뭘 말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유를 해가지고 나오는 연료 여러 가지 연료 중에 휘발유를 제일 요긴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휘발유 중에서도 화학산업에 특히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휘발유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성분을 흔히 이제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네. 뭐 어렵게 생각하시기 싫으시면 그냥 휘발유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휘발유하고 같은데 네. 이 나프타라는 요 물질을 가지고 그거를 반응을 시켜서 그 나프타에서 다른 화학산업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료를 만들어내는 그 산업, 그거를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충 다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프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석유화학 원료를 화학 원료를 만드는 그 작업을 나프타를 깬다라고 하거든요. 네. 딴 나라에서도 나프타를 뭐 크래크한다, 나프타를 크래킹한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나프타를 가지고 화학 원료를 만드는 요 작업을 하는 기계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NCC, 나프타 크래킹 센터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NCC를 가지고 있다, 어느 회사가 NCC를 증선했다, 어느 회사 NCC 용량이 국내에서는 제일 크다라고 하면 바로 그 화학 산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원료를 석유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설비를 제일 큰 걸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좀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이 물질, 이 나프타라는 것이 나프타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보통 요거를 나프타라고 안 부르고 왜 생겼는지 발음인지 알 수 없는 납사라는 좀 특이한 발음을 부르거든요. TH 발음. 뭐 납사라고 약간 한자어 비슷하게 네. 납사가 뭐 얼마가 들어왔고 납사를 가지고 뭘 만들고 업계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일본에서 나후사 이런 식으로 좀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영어로는 약간 네파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네. 뭔가 영어, 일본어 이런 게 다 뒤섞인 과정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좀 한자어 비슷한 발음으로 굳어진 좀 독특한 말이 납사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이런 용어가 쓰인다는 것도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화학 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고 화학 업계의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와 전통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쓰는 이런 독특한 말도 좀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래서 나프타랑 납사랑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발음만 다른 거다. 저는 납사가 처음에는 한자어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무슨 납자에 무슨 사 뭐 이런 건 줄 예. 알았었는데 무슨 실 같기도 하고 납사. 근데 그게 실제로 납사는 이제 원래 이란에서 쓰는 페르시아어 아주 역사 전통이 깊은 말로 아주 옛날부터 원래 거기 석유가 원체 많은 네. 지역이니까요. 나는 거를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납타라고 불렀는데 그 건너 와가지고 이제 석유화학 연료의 휘발유하고 비슷한 거를 일컫는 명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석유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네네. 인데 이것도 앞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정유 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일단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쓰는 뭐 LPG부터 납사,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일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자 실제로 만드는 방법에서도 적용되는 방법은 그거를 끓였을 때 어떤 게 제일 많이 잘 끓느냐, 제일 쉽게 끓느냐, 그거를 가지고 기름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 까만 원유를 팔팔팔팔 끓이면 네. 그러면 원유라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원유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살던 생물이 땅에 묻힌 다음에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변해가지고 기름이 된 게 석유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아주 쉽게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식물이 묻혀가지고 기름으로 변했다라고 네네네. 하면 무슨 뭐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뭐 그런 기름이 다 섞여 있는 게 사실은 석유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참기름 성분하고는 다릅니다만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분류를 하는 제일 쉬운 방식이자 실제로 이 정유 공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그걸 끓여가지고 제일 먼저 끓어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제일 잘 증기로 날아가는 거, 제일 잘 휘발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휘발유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휘발유고 그 다음으로 등유가 나오고 경유가 나오고 중유가 나온다. 그래서 중유 같은 경우에는 좀 제일 나중에 좀 제일 안 끓는 그런 기름들이 중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끓이기도 전에 원유를 가져왔더니 이미 다 증발해가지고 증기 상태로 좀 이미 들어있더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석유 가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LPG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LPG는 끓이기도 전에 이미 좀 이렇게 증발해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걸 이제 LPG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끓이다 보면 이제 초창기에 좀 나오면 LPG 성분하고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게 끓는 순서대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끓는 순서로 분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대체로 빨리 쉽게 끓는 걸수록 불이 잘 붙고 맹열이 잘 타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의 연료로 쓰느냐, 어떤 기계에 넣었을 때 잘 돌아가느냐가 요 차이에 맞아 떨어지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품이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는 것인데 대체로 이제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한 물이 끓는 온도 100도 내외 정도에서 끓는 거 보통 물보다는 더 쉽게 빨리 끓습니다. 그게 휘발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0도 정도에서 끓는 게 등유. 250도 300도 정도에서 끓는 게 경유 보시면 되고 350도까지 끓여도 잘 안 끓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끓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게 중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원래 이제 석유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이던 거는 사실은 등유였고요. 네네. 원래 이제 석유라는 걸 개발해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사용하던 용도는 옛날부터 뭐 자동차가 있고 이러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이제 석유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 등잔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 그런 석유 램프를 켜기 위해서 석유를 썼거든요. 네. 등유가 어떻게 보면 석유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등유가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뭐 불 밝히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우리 뭐 가끔 어디 가정이나 뭐 어떤 농촌 지역 이런 데서 기름 보일러 돌린다. 그렇죠, 기름 보일러. 우리는 난방을 기름으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등유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옛날엔 거의 다 등유 보일러였죠. 네네. 예. 그리고 기계 장비 중에서도 등유로 돌아가는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네. 그 비행기 기름 같은 경우에 비행기 날아다니는 기름 같은 경우에 그건 뭐 그냥 등유를 넣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물질하고도 섞어서 넣는데 예. 그래도 뭐 주류는 등유라고 보시면 되고 항공유. 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로켓 발사해서 인공위성 띄울 때 예.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이 연료로 정제 등유를 사용했거든요. 아하. 그때 이제 누리호 보면 이제 연료로 케로신을 사용했다라고 네네네네. 하는데 등유를 영어로 케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케로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업계에서는 케로신이라고 할 때는 그냥 등유 말고 좀 정제된 등유를 왠지 케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고급 등유. 네네. 네. 어쨌거나 뭐 기본은 등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잘 끓고 불이 잘 붙는 게 휘발유인데 그건 이제 일반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 이런 데 들어가는 기름이고 등유보다 좀 덜 끓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경유라 가지고 디젤 엔진 큰 엔진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양이 제일 많고 좀 제일 싸고 제일 잘 안 끓는 게 이제 중유인데 이런 거는 산업 현장에서 아주 대량으로 기름을 태워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중유 많이 사용하고요. 큰 배 같은 거 움직일 때 이럴 때 아하. 기름을 엄청 많이 써야 되니까 요때 이제 중유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언론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뭐 벙커 CU가 뭐 네, 얼마가 네, 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네. 벙커 CU가 이제 중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유 중에 뭐 어떤 정도를 벙커 CU라고 부른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벙커라는 게 이제 이 약간 이렇게 좀 싸게 많이 나오는 기름이라는 뜻으로 벙커 뭐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벙커 AU가 있고 벙커 BU가 있고 벙커 CU가 있어서 벙커 CU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벙커 CU가 기본적인 그런 중유고 거기에다가 뭐 경유 같은 걸 좀 타가지고 질을 좀 좋게 한 게 벙커 BU, 더 좋게 하면 벙커 AU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궁금한 게 이거 역시 이제 정유 시설에서 하는데 조금만 끓여도 바로 나오는 가스, 네네. 조금만 끓여도 바로 나오는 휘발유하고 한참을 끓여야 하는 경유나 중유하고 네. 그러면 만들어 나가는 이제 생산 단가나 이런 네. 거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생산 단가보다도 이제 들어있는 양, 원유에 들어있는 양 자체가 중유로 분류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유가 싸고 휘발유하고 경유는 이제 어떤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중유에 비해서는 이제 휘발유 같은 게 조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휘발유가 좀 더 비싸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1배럴어치를 이제 끓였을 때 얼마나 나오느냐에 네, 포함되어 있는 양에 따라서 이제 석유화학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 자꾸 정유 이야기만 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어떤 공장이 있냐면 예. 중유를 추가적으로 화학적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경유나 휘발유처럼 변환하는 공장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니까 석유가 귀하지 않습니까? 아까 더 짜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거를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값이 비싼 휘발유를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건설되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꽤 있고요. 심지어 이런 중유, 경유, 휘발유 이런 거 다 빼내고 남은 예. 거의 이거는 끓지가 않네. 석유수 원유 속에 섞여 있지만 이거는 도저히 끓지가 않고 아무리 해도 찐득찐득하게 그냥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걸 긁어낸 게 아스팔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태우기에는 워낙 나빠가지고 그냥 도로 포장하는데 이런 데 사용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공장에서는 이 아스팔트를 긁어다가 그걸 다시 재가공을 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중유나 경유나 휘발유까지 만드는 그런 공장들도 우리나라에 건설돼 있거든요. 석유가 안 나니까 최대한 뽑아내려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기름이 중유 펑펑 같은 나는데. 거는 중유 같은 거는 그냥 막 쓰는데 네. 저를 저렇게 쥐어짜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 저렇게 기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석유가 나지도 않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해 가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도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이제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석유가 안 나니까 또 정제 기술이 더 고도화된 걸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이제 정유 산업하고 석유화학 산업하고 이제 구분을 해주셨었는데 네. 화학 산업 일단 이 안으로 좀 들어가서 볼게요. 네. 합성 수지도 있고 네. 합성 섬유도 있고 네. 합성 고무도 있고 화학 제품만 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이걸 좀 구분을 좀 지어봐야 될 텐데 이거 네. 어려울 수도 있어서 네. 우리 생활 속하고 조금 한번 연관을 지어볼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석유에서 뽑아낸 휘발유 비슷한 기름 이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는 장비에 넣어가지고 분해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원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 그 중에서 제일 기준이 되고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 거래 품목으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에틸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산업의 쌀이라고도 네, 불려요. 화학 산업의 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뭐 근데 화학 업계를 보면 업종마다 다 무슨 쌀들이 있습니다. 보면. 아, 네, 네. 근데 하여튼 뭐 에틸렌이 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뭐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되게 생소한 물질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좀 친근한 게요. 네. 우리 혹시 이거 뭐 음식이나 과일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사과 같은 경우에 감하고 같이 사과를 비닐봉지에 넣어두면 사과가 옆에 감에 영향을 미쳐서 감이 홍시로 변한다. 그래서 사과는 좀 사과끼리 따로 모아놔라. 아니면 홍시 만들고 싶을 때 사과와 네. 같이 넣어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무슨 사과에서 무슨 가스가 나온다. 네, 그게 바로 에틸렌입니다. 아하. 그 사과에선 진짜 조금 나오죠. 정말 극미량이 나오는 건데요. 네네네. 나프타 크래킹 센터에 기름을 들이부어가지고 에틸렌을 만들어내면 뭐 어마어마한 양이 뭐 1년 하면 뭐 한 몇백만 톤씩 이렇게 엄청난 양의 에틸렌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데 에틸렌을 가지고 그럼 뭘 만드느냐. 에틸렌으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이 폴리에틸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 뭐 물건 사고 뭐 이런 물건 담는 비닐봉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폴리에틸렌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을 정도로 네. 우리가 흔히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비닐 재질, 예. 플라스틱 재질 이런 게 다 폴리에틸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바로 화학 산업의 제일 기초 원료로 하는 에틸렌을 가지고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납사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비닐이 이게 영어인 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비닐도 이제 영어죠. 예. 이게 말씀해 주신 김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비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흔히 이제 PVC라고 하는 폴리염화 비닐,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는 게 네. 그게 이제 비닐 성분이 제일 잘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비닐하면 이제 PVC를 이제 비닐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정석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비닐 장판이라고 부르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가죽 제품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가죽이 아니라 플라스틱 공업으로 만든 흔히 뭐 속으로 약간 레자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PVC로 만드는 PVC 파이프 뭐 이런 것도 PVC로 만드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닐의 정석인데 사실은 우리가 비닐 봉지라고 부르는 거는 PVC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뭐 비닐이라는 성분하고 화학적으로 관련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비닐 봉지라고 부르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이다. 이게 업계 용어로 따지면 그거는 폴리에틸렌 봉지, 폴리프로필렌 봉지. 약어로 PE 혹은 PP라고 많이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재활용하는 그런 마크 새겨진 거, 네. 병 껍데기 같은데 보시면 예. PE, PP 이런 알파벳 두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종류. 이게 P나 PP 이게 무슨 뜻이지? 그 플라스틱 종류를 말하는 건데 아하. 보통 우리가 비닐봉지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은 비닐의 대표라기보다는 바이닐의 대표라기보다는 PE.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납사 크래킹 센터라는 이 장비로 프로필렌, 뭐 부타다이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온갖 화학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뭐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면. 부타다이엔이라는 거를 이 납사 크래킹 센터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면 네네네. 이 부타다이엔을 옆 공장 혹은 옆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화학 반응을 시켜서 강화를 시키면 아티폰 나이트릴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또 다른 기계에 넣어가지고 또 돌리면 헥사메틸 다이아민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또 다른 공장에 보내가지고 다시 기계를 돌리면 나일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반응을 시켜서 여기로 보냈다가 저기로 보냈다가 상당히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고리를 따라가면 이 나일론 같은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옷감 재료 같은 이런 물질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석유는 안 갖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게 대략 부러워할 만한 게 나일론이라는 게 나일론 스타킹 이런 게 처음 개발된 게 사실은 실크, 비단을 대체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일론 스타킹이 개발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석유 기름을 퍼 넣으면 그게 이 공장으로 갔다가 저 공장으로 갔다가 이 공장으로 갔다가 해가지고 비단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공장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부러워하면 되게 부러워할 만하죠. 어떻게 보면 합성 섬유의 시작이었던 거네요. 네, 그 외에 뭐 온갖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세제라든가 심지어 고무 같은 경우에도 예. 우리나라 자동차 많이 만드니까 타이어 많이 그렇죠.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 타이어 산업도 세계적으로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인데 우리나라에 고무가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우리 뭐 말레이시아나 뭐 그런 인도네시아 이런 데 고무가 많이 나잖아요. 천연 고무요. 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이제 천연 고무로 만든 뭐 물건 같은 기념품으로 사오시는 예.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고무 농사가 되는 그런 기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타이어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이 석유에서 만든 재료를 이용한 합성 고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가가지고 뭐 고무로 만든 무슨 뭐 베개나 이런 거 기념품으로 사오듯이 약간 뭐 좀 웃긴 생각일 수 있는데 동남아에서 한국에 오시면 약간 기념품으로 타이어 같은 거 좀 사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요. 너무 무거워서. 네,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아기자기한 좋은 제품. 합성이다. 그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유행했던 그 장갑 있지 않습니까? 라텍스 장갑. 이런 것도 합성 고무로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합성 고무 강국이기도 한데 그 뿌리에는 이 석유에서 화학 원료를 뽑아내주는 이런 산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장갑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었죠. 품질도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연 뭐뭐 하면 다 좋은 것 같고 네. 합성 뭐뭐 하면 다 좀 몸에 안 좋은 것 같고 저렴한 것 같고 싸구려 것 같고 약간 이런 인식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약에서부터 뭐 향수도 그렇고 타이어까지
이게 다 공통적으로 그런 그 까만 원유에서부터 다 출발이 되는 거슬러 거잖아요.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죠. 네. 뿌리는 다 똑같은. 네네. 야, 이거 신기합니다. 약간 그러면은 이제 화학을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 네. 합성 모모라는 게 이제 폄하가 될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네요. 근데 뭐 폄하라면 폄하고요. 근데 사실 폄하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원체 가격이 쌉니다. 그렇죠. 비단보다는 나일론이 훨씬 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고 질 좋은 타이어를 쓸 수가 있게 되고 세계의 수많은 가난한 곳에서도 이 헐벗지 않고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 네. 이 싼 합성 제품, 합성 원료들이 나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싸구려 취급을 받고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싸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너무 많이 버리잖아요. 환경에.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우리 페트병 같은 거 물병 네네. 이런 거 먹고 나서 빈 물병이 되면 그냥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잘 버리기만 해도 그게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게 한 3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이나 네네. 고려시대 사람이 본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 마법의 병이거든요. 고려시대 사람이 고려 청자로 물병을 만들면 그럼 뭐 지금은 국보폭 유물이겠지만 네네네.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오면 야 고려 청자 물병하고 너 플라스틱 이 페트병하고 바꾸자라고 할 거예요. 그럼 바꿀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플라스틱 물병은 훨씬 가볍죠. 그렇죠. 던져도 깨지지도 않죠. 네. 오래 쓸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투명해가지고 안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거는 다 쓰고 나면 재활용도 할 수 있어요. 고려 청자 물병 쓰다가 잘못해가지고 깨졌다. 이거 재활용 못 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청자로 물병을 만들진 예. 근데 옛날에 고려 시대는 뭐 물도 담고 술도 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요즘 네. 뭐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합성 원료가 나오면서 정말 질 좋은 제품을 싸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삶의 질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 낭비하고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서 좀 아쉽다. 그것 때문에 환경 오염도 생기고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싸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게 참 축복이기도 한데 또 재앙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양면성이 네. 또 있습니다. 이게 석유화학 단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근데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지어졌다? 이 산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볼 수 있어요?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1950년대 말에 뭐 시작된 비료 산업부터 우리나라 특히 남한 지역의 본격적인 화학 공업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나라의 어떤 화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가 처음 시작된 거는 화장품 만들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부산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40년대 말에 시작된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 말씀드린 이 석유화학 산업 이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고 하는 나프타라는 석유 기름을 화학 원료로 바꿔주는 요 공장의 시초가 어디냐를 따져보면 1972년에 울산에서 건설돼서 가동되기 시작한 NCC 나프타 크래킹 센터가 시작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이 NCC 나프타 크래킹 센터가 이제 많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뭐 어떻게 보는 마다 이제 감상이 좀 다르실 텐데 네. 이 설비를 보면 대부분 다 좀 멋있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이거 특히 밤에 보면 이 나프타 크래킹 센터는 24시간 7일 계속 연속 가동되거든요. 네네네.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밤에 보면 이제 누가 봐도 좀 멋있기 때문에 야경이 예, 이 화학회사에서 달력 같은 거 만들면 네, 맞습니다. 달력 표지에 항상 그런 거 많이 붙여놓는데 되게 멋져요. 예, 그래서 밤에 보면 누가 봐도 멋있다고 생각할 만하고요. 낮에 봐도 약간 그런 기계라든가 공학 이런 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면 그 설비 자체가 한 아파트 한 2동 정도 되는 되게 큰 설비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전부 다 강철 덩어리로 다 돼 있는데 파이프로 그냥 파이프 배관이 수천 개, 수백 네. 개의 배관 막 뒤덮여 있습니다. 네네네. 저 기계가 24시간 7일 계속 뭐 심장이 뛰듯이 돌아간다. 저 안에서 고열, 고온, 고압의 물질들이 오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을 생산을 해내면서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화학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어마어마한 느낌도 들고 그 모양과 기계 자체가 되게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저는 이 NCC를 우리는 화학산업의 약간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르기도 하는데 약간 뭔가 좀 어머니가 열심히 집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보면 약간 뭔가 존경심이 드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장비가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울산에 있는 이 NCC 같은 경우에는 1972년에 가동이 돼가지고 2020년까지 매년 한 20만 톤씩의 에틸렌 등의 화학 물질들을 생산을 하면서 부지런히 가동이 되면서 한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48년 만에 이제 작동이 끝나가지고 이게 이제 멈추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공장 단지 안에 있는 설비니까 네. 아마 이제 철거를 하고 다른 거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뭔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자리를 떠나셨다 약간 이런 화학산업의 어머니께서 자리를 떠나신 것 같은 뭐 다른 공장에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 제일 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저는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박물관이나 기념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에 주요 설비는 좀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전시를 해놔도 왜냐면 아름답고 멋진 장비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미니어처로 만들던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화학 산업이 이게 소비자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얼른 안 와닿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크게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와닿아서 그런데 항상 그 우리나라 수출 품목 순위를 살펴보면 뭐 수출 품목 1위가 흔히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가 한 대충 뭐 한 1,000억 달러 이 정도 매년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 플라스틱 제품이 한 200억 달러치, 그다음에 화학 원료 제품이 한 200억 달러치 돼가지고 화학 산업에서 한 400억 달러치 정도, 반도체 한 절반 정도는 이 화학 산업으로 우리가 또 수출해서 먹고 살고 그렇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 그런 화학 산업의 어머니인데 NCC 설비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약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는 뭐 약간 그런 현대의 어떤 문화재처럼 좀 귀하게 취급해도 좋지 않나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원료인 그 원유는 나오지 않지만 가공 산업으로서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그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도 어릴 적에 견학 많이 갔었거든요. 아, 네네. 견학 가서 한번 본 것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간혹 한 명씩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네. 그냥 거대한 쇳덩어리들만 네. 파이프를 이뤄서 그게 또 돌아가고 있는 신기합니다. 근데 석유화학 단지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울산도 앞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전남 여수도 그렇고 충남 대산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그럴 필요성이 따로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이제 매우 큽니다. 예. 일단은 석유화학 원료가 되는 나프타가 이제 석유에서 분류된 기름인데 그럼 이제 정유 공장이 옆에 있으면 원료를 실어오기가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를 다 수입하기 때문에 정유 공장이 다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석유화학 공장이 다 정유 공장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때문에 배송. 우리 어차피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다 만들고 나면 결국은 완성된 제품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있는 게 수출을 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석유화학 회사들이 선박을 댈 수 있는 항구하고 그다음 정유회사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개발이 돼서 탄생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로 나일론 생산하는 거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네. 석유화학과 관련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요 공급망이라고 할까요? 가치 사슬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보면 생산된 물질을 어느 회사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기계로 가공을 해서 딴 물질을 만들어서 옆 회사에 또 팔고 그럼 그 회사는 그 회사의 기술로 또 딴 물질을 만들어서 또 팔고 그러다 보면 뭐 나일론도 나오고 무슨 뭐 플라스틱 뭐 장갑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 게 이런 석유화학 산업의 생태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들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 원료를 주고받아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뭐 다양한 물질들을 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합을 해서 반응을 일으켜서 제품을 만드는 네, 거다 네. 보니까 서로 모여 있으면 그만큼 물류가 편해지는 거거든요. 아. 더군다나 석유화학 회사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회사들은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그럼 이제 물류비가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대량 생산하는 회사들이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석유화학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탱크 같은 데 이런 데 넣어가서 트럭에다 얹어 가지고 옆에서 보내주면 그 회사에서는 그 트럭에서 탱크를 내려 가지고 우리 회사의 창고에다 꽂아 가지고 뭐 칼칼칼칼 주유하듯이 넣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 대량의 물질을 소유하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번거롭게 상차 하차해 가면서 트럭으로 운송하지 않고요. 그렇죠. 서로 배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면 관으로 그냥 바로 쏴줍니다. 그렇죠.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얼마나 보냈는지 그걸 측정해가지고 너 지난달에 뭐 얼마 우리 제품 받아가 썼더라 돈 내라라고 하면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저쪽 회사로 사실은 또 파는 것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우리 회사에서 너네 회사로 쏴준 것도 한 뭐 10억 원치 있잖아. 그럼 그거 이렇게 서로 계산해가지고 순으로 내가 줄 거 20억 원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 네. 게 회사들끼리 다 그렇게 배관으로 연결된 배관망이 있어서 사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여수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 2022년에 점검한 자료를 보면 네. 이렇게 연결된 이 배관망 길이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화학 여수 산업단지 큰 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리저리 연결된 이 배관 길이 다 합해서 연결해서 계산해 보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수 지역만요? 여수 지역만 그래요? 한 수십 킬로미터? 수십 더 되나? 킬로미터. 아니다, 수백 얼마나 돼? 2,092km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를 뱅뱅 돌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파이프를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공장 내부의 설비들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쫙 다 설치해 놓은 게 우리나라 석유화학 단지의 모습이거든요. 그 속에서 수많은 회사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 가운데 최고의 생산성, 최고의 효율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이제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지 규모로만 따지면 여수 산업단지가 석유화학 단지 중에서 제일 큰 편인데 여수 산업단지가 세계에서 제일 큰 화학 산업단지가 아닐까? 할 정도로 큰 편이었고 이게 단일 기업이 뭐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산업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여러 업체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석유 정유하는 회사부터 비닐 장갑 만드는 회사까지 다 여수에 서로 관이 연결되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다들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81님이 석유는 아주 요술방망이 요물이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2081님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배우니까 무념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귀만 열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 진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플라스틱이라고 쓰는 제 손에도 있는 이 볼펜, 뭐 마우스, 핸드폰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 이제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로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죠. 위상이. 아직까지 위상은 사실은 좋습니다. 네. 위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 석유화학 NCC에서 만드는 원료 중에 제일 이제 양이 많고 기준이 되는 게 아까 쌀, 에틸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틸렌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세계적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중국이 한 연간 2천만 톤 정도로 세계 1위 하고요. 미국이 중국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미국이 중국보다 좀 더 전통적으로는 더 많았는데 요즘 중국이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 중국이 미국을 이기나 뭐 이런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의 어떻게 보면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8,900만 톤 정도 하고 한국이 그 뒤를 바로 쫓아가지고 한 600만 톤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원유가 없는데도. 석유는 나지도 않는데 세계 한 뭐 3, 4위 뭐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석유화학을 많이 해서 그걸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위상은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망을 생각을 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까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업황이 좀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석유화학 산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기계가 NCC라고 하는 되게 멋있는 큰 기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NCC 중에서 놀고 있는 데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안 놀고 있지만 논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돌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던 석유화학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들어 누우신 거죠. 이제 쉬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 되게 막 가슴이 어느 화학업계 종사자들도 그 회사 NCC가 요즘 안 돌아가고 있다며 라고 하면 뭔가 가슴 아픈 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석유화학의 심장처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우려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언론사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너무 중국이 이미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 제품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산업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발전하는 거를 중국이 좀 따라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이 에틸렌으로 폴리에틸렌이라는 가장 흔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 기술을 처음 개발한 나라는 사실은 독일이거든요. 독일의 지글러라는 사람하고 이탈리아의 나타라는 사람이 지글러 나타 촉매라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플라스틱 생산이 이분들 다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플라스틱을 엄청 만들어서 성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위권 안에서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다 멀어졌고 독일도 우리나라보다 에틸렌 생산 많이 못
못하거든요. 다 이제 밀려난 거죠. 한국에서 딱 보고 야 저게 미래의 먹거리다 생각을 해가지고 70년대 이후로 투자를 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40년 동안 그걸로 돈을 벌면서 독일 뭐 이런 유럽의 선진국 회사들 다 따라잡은 거죠. 네. 중국에서 가만 보니까 또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회사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한국에서는 석유도 안 나는데 저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석유화학 산업으로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하자.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못할 게 뭐냐. 더군다나 우리는 석유도 많이 나는데 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미 세계 1위의 덩치를 차지했는데 더 키우려고 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뭐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 이런 형국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여차하면 한국산 같은 좀 서방 세계의 물건은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 좋은 좀 그런 정치적인 기류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으로 다 하자라는 이런 물결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생겨나면서 한국산이 경쟁이 되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하고 상황이 비슷한 산유국들 중동에서 비슷한 거를 따라서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수요 감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계의 인구 자체가 성장이 둔화되는 측면도 있는 데다가 싸게 많이 팔아야지 성공을 하는 게 이 합성 섬유, 합성 수지 이런 화학 산업인데 네. 인구 둔화 자체, 성장 둔화 자체 경향도 있는 데다가 이 유럽 선진국들 중심으로 플라스틱, 합성 섬유 이런 거를 좀 쓰지 말자라는 그런 소비자 움직임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아하. 이게 뭐 어떤 환경을 많이 생각해서 그런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네. 한편으로 이제 유럽 회사들이 뭐 유럽 사람들만 뭐 석유를 유럽 사람들만 지구를 사랑하고 뭐 유럽 사람들만 세계에서 제일 착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좀 있겠지만은 유럽 회사들, 유럽 산업계에서 나름대로 미래의 먹거리를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일 같은 데서는 아니 우리가 이 석유화학 지글러나타 촉매 개발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종주국이었는데 네. 지금은 다 따라잡히고 이게 뭐냐. 우리는 화학산업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걸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독일 같은 나라 유럽 선진국들이 화학업계에서 좀 앞서 있는 기술력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다 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은 환경 분야에서 유럽 기술이 앞서 있으니까 세상에서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세상, 재생 플라스틱을 쓰고 새 플라스틱은 쓰지 말아야 되는 세상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화학산업이 다시 미래를 넘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유럽 화학업계에서는 할 만하죠. 아하. 그래서 실제로 유럽 규제 당국에서는 포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70%를 재활용 제품 가능 제품으로 써야 된다. 100% 재활용 가능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렇게 돼가지고 재생 플라스틱만 쓸 수 있는 세상이 된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아무리 새 플라스틱을 기름에서 잘 만들어도 유럽에는 못 팔게 되죠. 아하. 대신에 재활용 기술을 갖고 있는 유럽 회사들이 만든 플라스틱이 판매가 되겠죠. 그런 산업계하고 연결고리 속에서 그런 걸 추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유럽 회사에서는 그리고 유럽 회사를 넘어서서 유럽의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애달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예. 플라스틱 만드는 기술의 본고장이 어떻게 보면 독일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김치, 떡볶이 이런 나라 음식 우리나라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K푸드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일본 회사에서 김치와 떡볶이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팔면서 김치 떡볶이로 돈을 일본 회사들이 다 벌어간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김치 떡볶이 같은 게 독일의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독일의 화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플라스틱이거든요. 독일이 플라스틱의 종주국인데 이탈리아가 플라스틱 처음 대량 생산하고 개발한 나라인데 돈은 한국, 중국이 다 벌어가고 있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 플라스틱 수요는 좀 둔화시키고 친환경, 재생, 재활용 이런 쪽을 강화시키는 움직임을 좀 거는 그걸 더 좋아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플라스틱 쓰지 말자, 화학물질 쓰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세계적으로 수요 둔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화학산업 위상은 여전히 좋고 작년만 해도 화학산업 수출 액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5대 수출품이다. 10대 수출품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탄탄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될까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하면서 부단히 새로운 미래에 나갈 길을 좀 같이 좀 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야, 유럽의 그 환경 규제가 환경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그 속뜻도 같이 담겨 있다.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석유화학 산업 이보다 더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곽지식 작가와 함께 재미있게 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